네, 2부의 첫 코너 월요일에는 집중 분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작가님 그리고 전 애널리스트까지 저도 원리버라는 채널 많이 봤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또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대표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약 바이오가 좋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담아봐도 될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 역할을 잘 하다가 일단은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어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대선 결과랑 정말 무관하게 두 후보의 공통적인 이제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제약 바이오를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은 동일하고요. 그게 이제 10월 혹은 11월 초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과 12월은 통상적으로 근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지수가 항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11월과 12월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술 이전 계약이나 빅딜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월이라는 점도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연중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로 다가가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고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이제 바이오보다는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점,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선 전까지는 약간의 수급 경쟁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도 부담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10월 자체가 제약 바이오 지수액에 있어서 약세 구간이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2차 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쪽으로 수급이 가다 보니 제약 바이오가 약간의 숨고르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여전히 또 1월에 있을 학회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자리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한창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기대했던 대로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종목을 잘 골라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은 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 같은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기대되거나 혹은 오늘 나온 유한양행은 실적이 매우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에 원래 제약바이오가 많이 소외됐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부터는 제약바이오의 대형 주들 위주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만약에 3분기가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기업이 있다면 4분기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거든요. 이제 녹십자나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3분기보다는 4분기가 기대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이런 흐름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해볼 텐데요. 실적이 잘 나왔고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았죠. 최대 135만 원까지 제시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동안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을 잘 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생물보안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네, 되는 네.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혜를 줄 수 네.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를 듣거나 이제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글로벌 탑 20 안에 드는 빅파마 20곳 중에 15곳과 거래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17곳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들 중에서 탑 20 안에 드는 기업들과 차츰차츰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기존 계약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대규모 계약들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5공장이 내년부터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될 텐데 4공장 때처럼 5공장도 선수주를 받고 생각보다 빠르게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시 쪽이 CMO가 아닌 CDMO 쪽이 워낙 잘 되어 있는 기업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비중은 지금 아직까지 높진 않습니다. 대부분 CMO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DMO 쪽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성장도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여전히 CDMO 분야의 또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룸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해석해봤고요. 그러면 반면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제 8% 정도 급락, 좀 뼈아픈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따른 적자 전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좋은 거잖아요. 투자를 한다는 건. 그리고 오늘 빠르게 또 회복하는 모습 1% 이상의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인가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때 워낙 관심을 많이 그렇죠. 받았었고 코로나 때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볼 때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은 현재 현금성 자산이 1조 원 이상 있다라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피나 바이오솔루션스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독일의 바이오 CDMO 기업에도 지금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M&A를 통해서 몸집 키우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4분기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걸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이 CDMO 기업인 독일의 IDT 바이오로지카에 대한 매출 상승이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감기 혹은 파트너사들의 백신 매출에 따른 조금의 상승은 기대가 되지만 우리가 기존에 코로나 때 봤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승폭이나 성장폭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의 영광을 기대하신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아직까지는 느리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한때 코로나 시국에서는 사실 가장 크게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성장 동력이 중요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유한양행이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실적이 또 지금 나왔습니다. 네. 실적 잘 나왔고요. 빠르게 또 상승폭을 확대하네요. 3%대 강세. 역시 이렇게 실적 시즌에 잘 나오는 종목들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제약바이오든 아니든 상관없이 실적 발표 시즌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유한양행의 이번 실적 발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시겠지만 레이저티닙의 FDA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유럽 쪽 마일스톤까지 기대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꾸준히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까지 추가적인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말고 이제 바이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학회 모멘텀입니다. 리가켄바이오와 보로노이가 참석했던 AACR 심포지엄 막을 내렸어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항암 관련해서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임상 성과나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10월에는 학회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는 것만으로도 네. 혹은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두 기업이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 두 기업이 이제 리아켄바이오와 보로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리아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익수다에 라이선스 아웃한 ADC 항암제 퍼마링크 결합 방식이랑 이제 리아켄바이오의 차세대 링커 플랫폼인 컨주어를 접목시킨 이 ADC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FR-알파라는 정상 조직에서 발현이 잘 안 되지만 이제 유방암이나 고형암, 폐암 쪽에서 좀 발현이 많이 되는 이 물질을 표적하는 ADC 항암제의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임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이 FR-알파 자체에 대한 검증이 이번에 되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리가켄바이오 경우에는 월드 ADC에 이제 11월 초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허투 타겟의 표적 항암 BRN10 그리고 올해 라이선스 아웃한 BRN07의 임상 1상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임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지만 지금 세론이 조금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또 학회라는 일정을 앞두고 있으면 기대감이 선반영되다 보니 오히려 학회 끝나고 나서 성과 나오고 나면 좀 세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회가 있더라고요. 다음 달 6일부터 미국에서 면역 항암 학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어떤 기업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꽤 많은 기업들이 네. 참여를 하는데요. 이제 지실셀, Y바이오로직스, 네. 리아켄바이오도 또 네. 참가를 하고 이제 에이비온이나 한미약품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암학회에 참여를 하는 루니까지 네. 이번 암학회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면역암 학회다 보니까 표적항암제 개발 기업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고요. 지시셀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NK 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GCC 4001의 얼비툭스라는 면역항암제를 병용 투여한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이제 리아켄바이오도 이번 발표에 LCB41A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SITC에 대한 기대감이 뭐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진 않고 이번에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다소 그냥 하방을 막아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또 기대를 하시는 게 에이비온이기는 한데요. 네. 에이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플랫폼을 고용한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SITC에서 발표를 하는 물질들이 대부분 전임상이기 때문에 세론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회 일정과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동안 바이오주가 정말 많잖아요. 그 바이오 하나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게 참 많은데 뭐 ADC도 있고요. CDMO도 있고 기술 플랫폼, 비만 치료제 등등 많습니다.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한 번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네.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빅파마들의 트렌드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빅파마들이 투자를 크게 하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한 것은 보통 이제 2, 3년간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트렌디한 것이 이제 내년에는 트렌드가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인기가 많았던 CDMO나 혹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 거기 이제 비만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 파트너사가 있느냐와 아니느냐로 나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사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까지는 이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키워드 여전히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시점에서 사야 하는 제약바이오 최선호주 궁금합니다. 사실 좀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네. 차라리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가켄바이오나 네. 혹은 이제 내년에 조금 바이오시밀러 쪽이 반등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은 이제 셀트리온이 네. 있겠고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
시즌이다 보니 SK바이오팜의 경우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당장은 대형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연말로 가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네. 1조 원 이상의 네. 그런 바이오텍, 뭐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까지 좀 볼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본다면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리가켄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꼽아주셨고요. 연말로 가더라도 작다고 해도 1조 원 이상이 되는 바이오텍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